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그 이상의 뉴스 G1 뉴스쇼 박진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회에서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 협조를 위한 시정연설을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위기일수록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과 경제 회색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로 이번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함께 정부는 민생, 경제, 전시 상황이란 엄중한 인식을 갖고 빚없는 추경으로 위기를 타개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여야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잠시 후 좌우지간에서 이 소식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 주간의 주요 뉴스 속 현안을 빠르고 쉽게 짚어보는 G1 뉴스쇼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돈의 주요 인사와 화제 인물을 초대해 이야기 나누는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자, 6.3 지방선거 강원도지사 선거에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도지사 후보와 국민의힘 김진태 도지사,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두 정치 거물의 맞대결이 성사됐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슈 토크에선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도지사 후보를 모시고 강원 발전 전환점과 미래 비전은 이란 주제로 인터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후보님. 네, 안녕하십니까. 우상호입니다. 네, 워낙 유명하신 분이신데요. 네. 4선 국회의원과 민주당 원내대표, 그리고 청와대 정무수석을 역임하셨습니다. 민주당 도지사 후보가 되시고 강원도 공중파 TV 프로그램 출연은 처음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민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강원도지사 후보 우상호입니다. 대통령이 보낸 사람 우상호가 강원도를 특별해지게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보님, 강원도지사 선거는 이번 지방선거 승패를 가를 핵심 승부처 중 하나로 좀 손꼽히고 있는데요. 지난 2월 말 더불어민주당 강원도지사 후보의 단수 공천이 되셨습니다. 네. 그것도 전국 1호 단수 공천인데요. 그 의미가 좀 남다를 것 같거든요. 어떠십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선거 역사상 강원도지사 후보를 더불어민주당이 1호 공천한 사례는 없었죠. 네. 그만큼 강원도를 더 특별하게 생각한다고 하는 의사의 반증이고요. 그리고 또 대통령이 말하자면 특별하게 아끼던 그런 정무수석이 왔으니 강원도민에게 잘 부탁한다는 그러한 호소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또 강원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새로운 도약의 기로에 섰는데요. 하지만 인구 감소,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만만치 않은 여러 과제를 좀 안고 있습니다. 후보님이 보시기에 강원도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강원도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 부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일자리가 부족해서 청년들이 떠나고 있죠. 일단 인구 소멸을 막으려면 이 청년들이 떠나는 문제를 막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제대로 된 미래 먹거리 산업들을 개발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주 여건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 좀 불편해요. 의료, 교육, 교통. 그러니까 이 떠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다 극복을 해야만 또 정주 여건이 개선되어야만 많은 분들이 또 돌아오는 그런 강원도가 되겠죠. 아마 이 산업을 키워서 좋은 일자리 만드는 일과 그리고 정주 여건을 개선해서 불편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역점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또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서는요, 강원특별법의 후속 개정이 중요한데요. 최근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18개월 만에 국회 첫 관문을 통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국제학교 설립 등 핵심 특례들이 삭제가 되면서 알맹이가 없다는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근데 이 사실은 특별자치도법에 규정하고 있는 많은 특례들이 있습니다. 가령 이번에 3차 개정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 첨단 산업에 대해서 강원도지사가 특별히 산업단지도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게 돼 있고요. 또 강원도만의 전략 산업들을 특화시켜서 또 발전시킬 수 있는 권한도 주었습니다. 네. 또 관광단지를 도지사가 잘 만들어서 관광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특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있는 특례를 잘 활용해서 강원도를 발전시켜야지 부족한 특례에 대한 불평불만만 하고 있으면 언제 강원도를 살리겠습니까? 국제학교 문제만 하더라도 지금
도지사가 학교를 만드느냐 교육부 장관이 허가하냐의 차이이지 못하게 만든 건 아닙니다. 지금 경제자유구역 안에는 실제로 지금 국제학교가 추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내국인이 30%만 입학할 수 있는 걸 50%까지 늘리는 게 교육부하고 합의가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국제학교도 만들 수 있는데 특례법에 규정이 돼 있지 않다는 것만 가지고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 특별자치도법을 가지고 일종의 푸대접론을 확산하려는 정쟁적 사고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 있는 3차 개정안까지 포함되어 있는 많은 특례를 활용해서 강원도의 첨단 산업도 유치하고 또 관광 인프라도 개발해서 많은 외부인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강원도를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것도 여쭤볼게요. 행정통합으로 인해 3특 중 하나인 강원특별자치도가 역차별을 받고 소외될 거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번에 자세히 보면 통합되는 특별자치시는 사실 한 군데밖에 확정된 데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앞으로 행정통합을 유도하려고 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준 것이고요. 강원도의 예산을 뺏어간 것이 아닙니다. 강원도 같은 특별자치도에다가는 이제 앞으로 별도의 지원 예산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청와대에서 마지막까지 다루다 왔는데 제가 도지사가 되면 강원도로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재정 특례들을 더 최대한 확보해서 강원도의 발전을 만들겠습니다. 절대로 대통령께서 강원도를 특별히 차별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굉장히 자신감 있게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또 다른 현안이 있습니다. 도청사 이전과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건설인데요. 재원 조달 등에 있어서 우려를 표하셨습니다. 근데 후보님 어떤 방안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강원도 도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좀 좋은 시설에서 근무하고 싶겠죠. 그 사정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강원도의 상황을 보면 5천억씩 들여서 도청사를 지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네. 저는 도청사 건립을 조금 미루고 그 5천억이라는 재원을 좀 강원도의 경제 살리기에 좀 먼저 쓰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도청의 공무원들이 조금만 허리띠를 졸라매고 참고 먼저 강원도 경제 살리는 쪽으로 이 재원을 쓰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미 인허가가 내려졌기 때문에 도청 옮기는 것을 무효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착공을 늦출 수는 있죠. 저는 5천억이란 재원이면 강원도에서 어마어마한 돈인데 네. 이걸 도청사 짓는 데 쓰는 것은 조금 재정 효율성상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일단 좀 급한 불을 끄는 데 쓰는 게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도 함께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토크에선 초대 손님이 선곡한 음악 들으면서 마무리하는 시간을 좀 갖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가 강원 발전 전환점과 미래의 비전은 이란 이유로 함께 인터뷰해봤습니다. 이슈 토크 히트송 어떤 곡으로 선정하셨습니까? 네, 아이유의 노래인데 이 노래 주제는 이제 손을 잡아달라는 주제거든요. 예. 강원도민께서 우상호의 손을 잡아주시면 강원도 발전으로 보답하겠다는 의미를 담아서 아이유의 노래를 선정했습니다. 좋습니다. 도민 여러분이 함께 손을 잡으실지 안 잡으실지 함께 좀 지켜봐 주시고요.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고민하고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개강을 맞이한 대학가. 아침부터 학생들로 북적이는 이곳, 바로 학교 내 식당인데요. 날마다 바뀌는 다양한 반찬과 따뜻한 밥. 이 정도면 시중에서 최소 5,000원이 넘는 식단이지만 여기선 단돈 1,000원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1,000원의 아침밥으로 가성비 높은 식사에 매일 4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찾아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싸게 주기도 하고 그리고 애초에 맛있기도 하고 양도 좀 많이 주고 그냥 학생들 위해서 잘 밥 해주시니까 자연스레 먹게 되더라고요. 대학교 초반에는 이걸 몰랐을 때는 저도 아침을 잘 고르곤 했는데 1,000원이니까 가격 때문에라도 먹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침을 좀 챙겨 먹을까 하면서 올해 들어서 매일매일 챙겨 먹고 있습니다. 가난한 대학생에게 한 줄기의 빛 같은 존재 같습니다. 아침에 뭔가 밥 먹으면서 잠이 딱 깨는 느낌? 그래서 이게 루틴적으로 되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도 뭔가 집중력도 좋아지고 네, 그렇습니다. 일찍 일어나게 돼서 몸이 좀 건강해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미라클 모닝을 위해서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싸고 양도 괜찮고 퀄리티도 괜찮아가지고 자주 이용하고 있어요. 저는 생각했을 때 1,000원이라는 가격에 비해서 나오는 음식도 많고 맛있고 하니까 꼭 먹으면 전 좋죠.
천원 아침밥은 2015년부터 시작돼 각 대학교와 지자체 등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아침 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해 쌀 소비 촉진과 청년층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중점을 둔 사업입니다. 현재 강원 지역에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교는 총 12곳. 끼니도 해결하고 저렴하다는 점에서 복지 차원으로 전국의 많은 학교들도 동참하고자 하는데요. 시험 기간 동안에 이제 학생들에게 그 식단을 제공을 했어요. 근데 학생들하고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업을 확대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다행히도 농정원에서 이제 지원금을 받게 되었고, 그 다음에 시도에서 이제 1,000원, 그리고 대학 자체 지원금으로 1,000원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가능하면 좀 영양가 높은 질 좋은 식단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인기가 많다 보니 수업 시간보다 이른 시간임에도 긴 대기줄이 생기고 사전 예약까지 해서 먹을 정도로 학생들의 반응은 폭발적인데요.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이처럼 1,000원 식당이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월 강원 지역 주요 외식비는 평균 10,000원 안팎, 비빔밥은 1,333원으로 이미 10,000원 선을 넘겼고 칼국수와 김치찌개 백반은 9,000원대로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근 이제 물가 상승률까지 생각을 하면은 실질적으로 1,000원이라는 금액으로 고정돼 있는 아침밥의 가격이라는 거는 더 이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부분이 제일 큰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최근 이제 학생들의 관심사가 아무래도 건강에 대한 관심도 훨씬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자기 관리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아침에도 이제 좀 일찍 아침을 시작하고 아침밥도 이제 학교에서 먹고 뭐 이런 트렌드가 이제 있는 것 같고요. 학생들의 수요가 몰리자 서울대와 충북대 등 다른 지역의 학교에선 아침뿐 아니라 점심, 저녁까지도 저렴하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선 사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선 정부의 재정 지원이 좀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지금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계층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필요한 서비스라고 하면은 그 재원도 당연히 학교에서 그 재원을 마련한다기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재원을 마련해서 보다 보편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게끔 하는 게 순서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2026년 경제 성장 전략에 따르면 국민이 체감하는 생계비 부담을 덜고자 1,000원의 아침밥 사업 대상을 확대하고자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이용 당사자인 학생들은 어떤 부분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구성은 너무 좋은데 시간이 너무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좀 거르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시간을 조금만 좀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홍보되면 더 퀄리티 높아지니까 홍보돼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녁에도 같이 운영했으면 좋겠어. 전 지금 그냥 충분히 만족하고 있어요. 지원이 늘어나면 이제 천지관에서도 같이 운영을 하면 어떨까 싶기는 해요. 왜냐면 거기 주변에서 수업을 저희가 들어가지고 이제 올라가면서 거기서 먹어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대학 자체로도 그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농정원이나 뭐 지자체 같은 경우에서 지원금을 좀 확대하는 그런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착순이 아니고 진짜 필요한 학생들한테 그 혜택이 가게끔 하는 이제 방법이 필요할 것 같고요. 보편적인 복지하고 관련돼 있는 재원은 당연히 국가에서 마련을 해주는 게 이제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한 끼 식사가 누군가에겐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하죠.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인 만큼 대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덜어줄 지원이 좀 더 늘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한 주간 있었던 가장 핫한 이슈를 골라 탈탈 털어드리는 시사토크 보이는 라디오. 좌우지간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여야 정치 고수들의 썰전쟁 좌우지간. 오늘도 함께하실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 봐도 뚝 부러지는 분이죠. 젊고 강한 보수 강대규 변호사, 그리고 강원중원의 새바람을 몰고 올 젊은 피, 얼얼한 마라맛 평론을 보여줄 최상희 정의당 강원도당 사무처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좌우지간 오늘은요. 트럼프의 입부터 지선 신경전까지 쏠린 눈, 왜?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우지간에서 웬만하면요, 이 국제 정세를 두고 첫 질문을 하진 않는데 요즘엔 사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오전 10시 전쟁 관련 대국민 연설을 예고를 하면서 뭐 종전을 선언을 할지 좀 관심이 모아졌는데 오히려 이란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었거든요. 변호사님 먼저 여쭤볼게요. 저는 사실 종전 선언을 할 거라 예상은 전혀 하지 않았고요. 최근에 하르그 섬에 대한 폭파 발언이나 혹은 아니면 그 이라크 내에 있는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 발언 등을 봤을 때 무언가 더 센 발언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특이사항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15분 이상의 연설을 하면서 우리 사우스 코리아, 우리 대한민국을 언급했다는 것이 좀 굉장히 특이사항이고요. 대한민국에게 좀 섭섭하다. 병력이 그렇게 많은데 왜 조금이라도 안 보내주냐. 이런 식으로 토로한 게 좀 특이사항이었고 지금 국제 정세는 그 처음에 전쟁했을 때 초기와 다르게 초기는 미국의 중간 선거 이전에 끝날 거라 예상이 됐지만 장기전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예멘이라는 나라에 후티라는 세력이 있어요. 그 예멘 나라의 후티라는 세력은 이란과 행동을 같이 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단체 중에 여러 가지 세력들 중에 북한하고 행동 같이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총은 안 쏘잖아요. 폭탄은 안 터뜨리잖아요. 옛날에 뭐 정청래 대표가 뭐 미 대사관저에 폭탄 설치하고 했지만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근데 예멘 지역의 후티라는 그 세력은 사우디 본토도 공격하고 이란과 같이 행동하면서 총도 쏘고 물건도 터뜨립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홍해까지 지금 장악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페르시아만에 있는 호르무즈 해협이 있고 홍해에는 수에즈 운하와 또 베넬르만 해협이 있는데 거길 장악한다고 하기 때문에 더 길어지지 않을까. 여기에 사우디가 참전하면 정말로 중동 전쟁으로 번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처장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한국을 언급했다는 점이 아마 보신 분들 그리고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이제 놀랐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 사실은 이게 이제 트럼프 1기 이전에 이제 2017년에 이제 시작했었던 1기와 2기에 연이어서 나오는 이제 안보 이제 프리라이더 무임승차론에 좀 연이은 연장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당시에도 이제 저희 우리나라를 보고 주한 미군 기지에 대한 이제 분담금을 더 강화해서 내라. 너네들 너무나 우리들의 안보 역량에 언제나 무임승차하고 있다. 이러면서 더 많은 돈을 요구해왔던 일들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거기에 연장선에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란이 여기에 화답하다시피 해서 배럴당 1달러를 요구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달러가 아니라 위안화 혹은 이제 코인으로 결제를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미국을 중심으로 했었던 국제 질서, 우리가 일극 체제라고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하나의 강력했던 미국의 중심적인 세계 질서가 조금씩은 바뀌고 있는 추세인 것 같다라고 보이고요. 여기에 뭐 그런 것들이 당연하게도 유쾌한 것만은 아니고 이제 고유가 또 고환율 또 고위기가 항상 이제 뉴 노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이제 동맹들이 이제 균열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조금 특기할 만한 점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본이나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영국과 프랑스, 뭐 독일 등 아주 주요했던 동맹국들 더해갖고 나토 또한 트럼프가 먼저 나서서 나토를 탈퇴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던지고 있는 만큼 서방 세계를 중심으로 했었던 이제 이런 안보 체계가 세계 질서가 또 우리나라 속해 있는 요 체계가 점점 바뀌고 있는 체계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좀 상황만을 좀 보자면요. 언제나 이제 미국의 대항마 또 이제 미국을 주도하는 세계 세력에 대항하는 팀으로 보였던 이제 두 국가는 조금 셈법이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요. 먼저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주요 에너지 생산국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웃음을 짓고 있지 않을까. 또 이런 상황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요. 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많은 에너지들을 이제 이란을 통해서 수입을 해왔었고 굉장히 많은 외교 안보적인 어떤 협력 체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많이 곤란한 상황이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또 어떻게 풀려나가는지가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안보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세계 정세도 저희가 계속해서 눈여겨보도록 하고요. 이번엔 정부의 추경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정부가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업은 고유가 피해 지원금으로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70%의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그러니까 지방일수록 뭐 취약계층일수록 더 많이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 대통령이 오늘 오후 국회에서 추경안 협조 요청 시정위원회를 가졌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먼저 차장님 여쭤볼게요. 네, 기본적으로 추경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 저희 강 변호사님이 어떻게 말씀하실지가 먼저 생각이 나는데요. 추경은 안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이제 말하실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이제 시정연설에도 명확하게 이재명 대통령이 표현을 한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소나기가 아니라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는 것이다. 저희가 1번 질문에서 국제 정세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지금 굉장히 에너지 위기뿐만 아니라 국제 안보 측면에서 굉장히 흔들리고 있고 우리가 기존에 지탱해왔던 또 기대해왔던 세계 질서가 흔들리고 있는 코로나 이후에 뉴 노멀이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또 세계 위기적인 측면에서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새로운 뉴 노멀이 다가오고 있음을 저는 시사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대비하는 측면에서 사실은 빚을 내서 하는 추경이 아니라 그런 새로운 뉴 노멀을 대비하는 추경으로서 그리고 또 고육과 피해재원금을 중심으로 한 보편복지적인 성격이라는 측면에서 이재명이 오늘 시정연설에 많은 부분은 공감할 수 있었다. 뭐 이 정도로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변호사님. 네. 뭐 지난주에 추경의 원칙을 얘기했는데 오늘은 또 상세한 얘기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율이 1,380원을 돌파했을 때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 국민의 전체 재산의 7%가 날아갔다. 지금 환율이 1,530원이 들어갔는데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추경으로 돈을 다시 뿌린다? 원화 가치를 또 떨긴다? 이건 정말 경제 상식이 전혀 없는 아마추어 정부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전쟁 추경으로 26조 하면서 26조를 에너지에 쏘붓는다고 했는데 독립영화 예산에 385억은 왜 넣는 것입니까? 또 체납, 납세관리단에 9,500명을 뽑겠다면서 2,100억 원을 왜 투입한 것입니까? 2,100억 원을 들여가지고 체납한 걸 납세를 걷겠다? 근데 만약에 납세가 2,100억 원만큼 안 거쳤어요. 그럼 그냥 버리는 돈인 것이거든요. 지금 빚을 안 내는 추경이라 말씀하셨는데 저는 무전취식 추경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 돈이 없으면 밥을 사 먹으면 안 됩니다. 혹은 돈을 빌려서 사 먹어야 돼요. 근데 돈을 빌리지도 않고 밥을 먹겠다고 하면서 식당에 가서 돈도 안 내고 무전취식으로 먹는 거예요. 그런 무전취식범들이 항상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 이따가 제 친구가 와서 계산할 거예요. 아, 이따가 저희 가족이 와서 계산할 거예요. 지금 이따가 하반기에 있을 반도체 사이클로 인해서 예산을 받겠다는 건데, 세수를 받겠다는 건데 그걸 누가 보증을 하겠습니까? 또 하위 70%에 대해서 결국 돈을 뿌리겠다는 거잖아요. 취약계층 돈을 뿌리겠다는 것인데 지방선거 투표가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매표 행위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고요. 환율이나 이러한 유가는 지금 지방선거 6월 달이 아니라 아마 7월 이후부터 직격탄이 올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나프타 관련해서도. 그러면 그때 가서 돈을 적재적소에 뿌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미리 돈을 뿌린다? 거기다가 행정안전부에 보고가 올라온 게 국가인권위가 건의한 게 외국인 국내에 있는 200만 명에게도 돈을 뿌려라. 이거 매표 행위 아닙니까? 비판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네, 차장님. 네, 사실 지난달에 한국은행이 발표했었던 이제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경제 위기 또 많이 또 언급되는 단어가 또 하나가 있죠.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고 아까 시정연설에 응답하는 이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사실상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이렇게 추경을 뿌리는 것은 스태그플레이션 강화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기도 했었는데요. 사실은 한국은행 저번 달 발표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상황을 마이너스 GDP 상황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도 이제 복잡한 내용이라 조금 이렇게 찾아보고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자고 한다면 지금 물가가 오르고 이런 상황들은 수요가 폭발하는 상황이 아니고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공급 쇼크에 가까운 상황들이다. 이것들을 푸는 1차적인 방법 중에 한 개는 지금 국민의힘이나 지금 이 추경에 대한 많은 반대 의견 중에 한 개가 이렇게 되면은 더욱더 물가가 올라간다. 현금을 살포하는 일은 우리나라 경제를 망치는 일이다라고 하고 있지만 한국은행의 전망은 굉장히 반대였다는 것. 이거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사실은 추경이 처음 발표됐었을 때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안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화물운송, 석유화학이나 농업 등의 이제 핀셋으로 지원을 해달라라는 부분들과 함께 석유와 나프타 공급망 안정과 또 골목 상권 회복에 초점을 달라라는 몇 가지 요구안이 명확히 있었는데요. 오늘 이제 시정연설과 그 직전에 이제 세부적인 예산안들이 나오면서 사실은 이제 수출 기업들이나 농축산들에게도 명확하게 8천억 그리고 각각 800억 각각 이제 지원한다는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석유 최고가격제와 나프타에 대해서 5조, 또 청년 창업과 일자리에 대해서 1.9조, 재생에너지 전환에도 5천억 원 등이 이제 포함되어 있으면서 사실은 이런 요구안들을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 또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예를 들으셨는데 한국은행 총재 누가 앉힙니까?
대통령이 안 치는 사람이에요.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그저께 무슨 얘기했습니까? 달러 유동성에 걱정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환율이 1,530원이 올라가고 있는데 달러 유동성에 걱정이 없다라고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얘기했고요. 정부를 비판하는데 정부가 임명한 사람의 얘기를 들어서 정부를 비판한다? 이거는 야당으로서 정의당으로서 할 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미국에 있는 연방준비위원회는 트럼프와 별개, 행정부와 별개인데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대통령의 정책과 같이 가는 곳인데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한국은행 예를 든다는 것은 이재명 비판하면서 기재부 장관이 이렇게 말했는데 기재부 장관이 이렇게 말했으니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할 수 없습니다. 이런 논리 아닙니까? 네, 사실은 추경과 별개로 지난달 초에 이미 사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는 작년부터 계속해서 진행이 되었었고요. 사실 코스피가 화랑이 저번 달에는 가장 큰 이슈였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체적인 경기 지수라든가 전망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었고 사실 그런 것들이 맞아서 흘러가는 어찌 보면은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과 대통령의 정책들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는 것이다. 이런 식의 협치라고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저도 다만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성을 하는 것은 필요한 부분들도 있다고 보지만 사실은 장기적인 집중으로 또 예산과 또 비전을 설립해야 되는 시간이 아닌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뉴 노멀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 것들에 예산을 더 집중해야 되는지도 같이 논의가 더더욱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작년에 한 가지만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금 이렇게 2번 뿌렸잖아요. 10만 원, 15만 원 2번 뿌렸잖아요. 경제가 좋아졌습니까? 작년에 10만 원, 15만 원 그때 뿌렸을 때도 경제 어렵다고 2번 뿌렸는데 경제가 활성화됐습니까? 네, 그걸 보시면 됩니다.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국회에선 조작 기소, 국정조사가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파헤치겠다면서 좀 벼르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특위 활동이 공정하지 않고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 변호사님 먼저 여쭤볼게요. 선택적 정의, 선택적 조작 기소인 거죠. 왜냐하면 검찰이 대한민국 역사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왔다. 검찰이 청와대도 뒤집고 흔들었다라고 할 거면 김영삼 대통령의 현직 시절의 아들, 이명박 대통령 현직 시절의 큰 형, 또 이명박 대통령 본인, 박근혜 대통령 본인 이런 것에 대해서는 왜 조작 기소를 안 하고 꼭 본인들만 수사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 경기지사 있을 때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각종 문제에 대해서 조작 기소를 했다. 문재인 대통령 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 조작 기소를 했다. 본인들 사건만 이렇게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정치적 공세 아닙니까? 증인을 190명을 부른대요. 특위가 한 달 동안 진행되는데 특위 여는 날짜는 3일 정도거든요. 190명의 증인을 불러가지고 3일 동안 제가 장담컨대 질문 한 번도 못 받는 그러한 증인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되면서 연어술 파티 할 거면 지금 박상영 검사, 설주한 변호사, 이화영 본인, 교도관 몇 명 이렇게 한 3-4명만 부르면 되는데 아주 그냥 정치 공세만 하기 위한 거라 보여지고 서영교 의원이 특위위원장입니다. 서영교 의원 여러분들 지금 인터넷에 서영교 재판거래 검색해 보시잖아요. 본인이 법사위 위원으로 있으면서 판사를 국회의원실로 불러서 내 지역구에 바지 벗고 강제추행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벌금형으로 어떻게 안 되냐. 이 사람 구형이 징역형으로 나왔대더라. 벌금형으로 내려달라. 이렇게 재판 거래 청탁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조작기소 특위위원장을 합니까? 답답합니다. 네, 처장님 의견도 여쭤볼게요. 지금 국조 일정이 지금 공유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4월 9일에는 말씀해 주셨던 연어 술파티 의혹 이런 것들이 이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쌍방울 대북 송금, 또 대장동 위례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또 이제 종합청문회까지 이제 아주 풀코스로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은 검찰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여당의 입장에서는 사실 조작 기소 관련된 사건들을 이렇게까지 지금 더 강하게 푸시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도 이해가 아예 안 되는 것들은 또 아니기도 하고요. 또 국회에서 이야기한 또 헌법적인 또 그런 기능들이 아니겠습니까? 다만 사실은 우려가 되는 부분을 조금은 말씀드려야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검찰 형량 거래 얼마 전 이제 대북 송금과 관련된 녹취록이 공개가 되면서 플리바게닝 이른바 검찰이 피고인을 대상으로 형량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거래를 시도하는 한국에서는 명백한 불법인 상황들이 정황이 포착이 됐다 이러면서 또 국민들의 어떤 공분과 또 이전에 또 이것들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연관되어 있는 재판과 관련된 사안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이런 것들 상황들 저는 필요한 국정조사라고 한다면은 명백하게 진행하고 명료하게 진행해서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면서도 다만 국정감사법 제8조에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나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는 조사권이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이 부분을 저는 조심하면서 또 주의하면서 여당으로서 어떤 모습 보여야 되는지 앞에서 우리가 얘기 나눴던 것들은 전시 상황, 새로운 상황, 어려운 상황으로서 추경을 한다고 했었기 때문에 여기에 발맞춰 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우리 국회의 역량들을 잘 보여주시리라 응원도 하면서 꼭 이런 조언도 한번 남기고 싶었습니다. 아니 법으로 하지 말라고 되었는데 이걸 어떻게 조심하면서 해요. 살인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제가 조심히 죽일게요. 남 때리지 마라. 제가 조심히 때릴게요. 이게 됩니까? 국정조사법 8조에 의하면 현재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상황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할 수가 없는데 이재명 대통령 12개 혐의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걸 국정조사 한다는 거잖아요. 이 국정조사 자체가 위법이고요. 아까 녹취록 공개한 그 변호사님, 더불어민주당 청주시장 후보자입니다. 서민석 변호사. 저도 변호사지만 변호사가 어떻게 본인의 사건 관련된 녹취록을 내가 선거에 나가겠다고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3년 전 녹취록을 이제 오픈합니까? 여러분들 그 녹취록 자세히 들어보세요. 제가 이 얘기하려면 너무 길지만 박상영 검사가 먼저 제안한 게 아니고요. 박상영 검사는 사실대로 얘기해라. 누가 시킨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하고 있습니다. 네, 처장님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다 하실 말씀이 많으시겠지만 이제 강원도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서요. 자, 강원도로 눈을 돌려서 이야기를 해보면 강특법 3차 개정안이요. 지난달 31일입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그러니까 국제학교 설립 등의 핵심 특례가 제외가 되면서 뭐 알맹이가 없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여야 정치권이 4차 개정안 입법을 위한 초당적 협력에 돌입을 했다고 하거든요. 변호사님 먼저 의견 좀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양 당에서 써온 2개의 논평을 갖고 왔습니다. 하나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어제 발표한 논평, 하나는 국민의힘에서 어제 발표한 논평입니다. 이 논평은 양 당의 강원도당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버젓이 써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논평 뭐라 써 있는지 아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 환영한다라고 하면서 송기현 의원, 허영 의원에 대한 자아자찬을 늘어놓고 있고 공동 발의한 한기호 의원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법안의 내용도 없어요. 4차 개정안까지 가겠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냥 자아자찬뿐. 국민의힘의 논평을 보면 일단은 공동 발의자인 상대당이지만 송기호 의원에 대한 고생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민들 153명이 모두가 고생했다 돼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원 도민 얘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논평에는 법안에 대해서 그 내용이 자세히 설치돼 있으면서 4차 개정안으로 우리가 그동안 못 들어간 특례는 4차 개정안으로 가자 얘기가 나와 있고 더불어민주당 논평은 그게 없어요. 이게 양 당이 강원특별자치도법을 바라보는 시선이라 말씀드리고요. 자세한 사항은 양 당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글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컨셉이 독특해지신 것 같습니다. 네, 처장님 의견도 여쭤볼게요. 저는 강원특별법 같이 굉장히 지역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또 우리의 뭐 지방자치, 지방분권 또 도민의 삶과 아주 직격되어 있는 법이 지금 4년 만에 지금 4차 개정을 앞두고 있다. 이것은 법 자체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사실은 제주특별법은 이제 2020년에 걸쳐 갖고 서서히 개정돼 가고 처음부터 많이 출발되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사실은 이 정도가 되면은 사실은 3차 개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4차 개정으로 또 나아가겠다? 이거는 사실은 근본적인 구조가 어떤 뼈대가 뭐 골다공증과 비슷하게 다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사실은 선거를 앞두고 자꾸만 드라이버가 걸리는 모습도 자꾸만 반복되진 않죠. 왜냐 이번이 처음이니까. 사실 이런 모습들이 양당에서도 지역 의제에 정말로 관심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실 3차 개정을 했을 때 저희가 이제 많은 것들이 빠졌다고 아쉬움의 목소리가 더 컸습니다만 분명하게도 29개의 원했던 목적들이 달성이 되었습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충분히 모니터링하고 현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보고 실제로 어떤 애로사항들이 있는지를 반영해서 다시 한번 4차 개정하는 것이 맞지. 지금까지 원했던 것들 특례가 해소가 안 됐으니까 여기까지 달성하겠다라는 이유로 4차 개정안을 또 밀어붙인다. 이것들은 이제 근본적인 구조에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돌아보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고요. 사실 좀 더 나아가서 모든 지금 특별법뿐만 아니고 행정통합법까지 포함해갖고 사실은 이런 특별법들이 저는 지방분권의 차원에서도 지금 이것이 맞는 것인가 이런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뭐 이제 영국같이 이제 자치권을 특별하게 부여하고 있는 사례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일본만
하더라도 이제 특별자치권을 부여하고 있는 지역이 오키나와입니다. 오키나와는 사실은 미군 기지가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던 문화적인 요소도 있고 또 사실은 근대에 오기 전까지는 류쿠국이라고 해서 일본과 굉장히 분리가 되었던 특별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또 이제 그 외에도 스페인, 프랑스 등등 해서도 소수민족이 살고 있거나 소수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 한해서 특별권과 특별자치권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특별법 이후에 수많은 도시들이 합쳐지고 광역단체들이 생겨나면서 더 이상 그 어느 곳도 특별해지지 않은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강원특별법만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입장에서 과연 어떤 법이 우리 도민들과 시민의 삶, 또 지방분권의 자치에서 필요한 법인지를 다시 한번 구조적으로 돌아볼 시간이 필요하다. 이것들을 우리 지방선거 때 후보들이 얘기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변호사님 잠시만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바로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강원도중 보고회 예산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예산이 쓰인 게 2억 4천여만 원으로 좀 알려져 있거든요. 혈세 낭비 정치 출연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강원도는 도민의 알 권리 차원의 도정보고였던 입장인데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변호사님 먼저 여쭤볼게요. 사전 선거 운동이면 선관위에서 벌써 착수를 해가지고 고발 조치하던가 했겠죠. 법률적으로 사전 선거 운동이 아무것도 아니고 도덕적으로도 아무 사전 선거 운동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의당에서 발표한 산술적인 자료에 근거한 논평은 제가 잘 봤고요. 2억 4천여만 원, 최문순 지사 때 레고랜드 태우겠다고 불꽃놀이 하루에 21억 원을 태운 적 기억하십니까? 그런 적이 있었는데 춘천, 강릉, 원주에서 3일에 걸쳐가지고 도민들 모시고 행사하는 게 2억 4천만 원이 많이 든 비용인가. 그 도민들이 저는 춘천하고 강릉을 갔었는데 강릉만 하더라도 의자를 10,000개를 깔았는데 너무 빨리 차가지고 2층으로 올리느라고 한 13,000명 정도가 왔습니다. 춘천, 원주, 강릉 합쳐서 5만 명 정도가 왔는데 도민이 5만 명 정도가 온 행사에 2억 4천만 원을 3일에 걸쳐 쓴 게 이게 많이 든 것인가. 정의당 논평처럼 산술적으로 계산하자면 도민 150만 명을 2억 4천을 나눴을 때 강원도민 한 명당 160원을 쓴 거예요. 160원. 그렇기 때문에 200원으로 칩시다. 200원 동전 넣고 도지사 불러서 도지사 앞에 세워놓고 보고를 받은 거예요. 아, 강원도가 이제까지 이 정도의 도정 활동을 했구나. 앞으로는 어떻게 발전되겠구나. 이걸 들은 것인데 이걸 뭐가 문제라고 저는 비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안 한 게 비판이죠. 그동안 최문순이든 이강재 지사든 안 한 게 비판이죠. 변호사님 진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처장님 한번 들어볼게요. 자, 1년 차, 2년 차, 3년 차 때 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행사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선거법에 이거는 이제 공정의 문제도 있는데요. 사실은 단체장을 제외한 나머지 현직 정치인들은 선출직 공무원들이라고 하죠. 선출직 정치인들은 80일 전, 선거일이 있기 전 80일 전부터 의정 보고가 전혀 다 금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3월 5일부터는 현직 지방의원들 그다음에 등등이 전부 다 이제 의정 보고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요. 요 조항에서 단체장만 지금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장들이 사실은 요 전에도 이런 규정이 없었지만 단체장들이 그 직전에 이렇게 먼저 나서서 하지 않았었는데 김진태 도지사가 사실상 어떤 선례를 지금 만들고 있고 사실 요게 일종의 도미노 효과처럼 지금 부산의 박형준 시장도 김진태 지사에게 영향을 받았다면서 지금 대규모의 또 시정 보고회 행사를 또 개최하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여야를 떠나서요. 이런 식의 지금 80일 이후에 또 선거에 지근해서 이렇게 대규모의 행사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지금 법의 어떤 허점을 이용한 것이고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사실은 법 조항을 만들고 저는 100일 전에 하면 문제가 없다. 다른 것들과 다른 직위들과 같이 80일 이전에 이 행사들을 잘 마치고 그 이후에는 선거에 돌입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식이다. 내부적인 어떤 수치적인 것들은 도당의 홈페이지에서 또 저희 성명을 보시면서 많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성명 중에 그 공무원 55명 동원했다. 이것도 되게 황당했어요. 강원도의 공무원이 7,000명입니다. 7,000명. 7,000명의 1%를 가지고 동원을 했다고 표현할 수 있는지가 문제인 거고요. 도지사가 도민들에게 보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교통 관련 뭐 도로 같은 부분도 있을 거고 환경도 있을 거고 에너지도 있을 텐데 각 담당자, 국장, 과장은 와가지고 보고에 대해서 만약에 도민들이 질문을 하던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담당자가 직접 얘기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마 이 50명에 대해서는 비서실과 그 행사를 준비한 자치 행정과 직원들만 얘기한 건데 이걸 공무원 50명이 간 게 어떻게 동원이냐? 저는 공무원들이 더 많이 가서 도민들에게 설명을 해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아까 선례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선례죠. 부산 시민들이 그러면 이제야 박형준 시장이 3년 동안 뭘 했구나, 4년 동안 뭘 했구나 얘기를 들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선거운동이라고 치시면 더불어민주당 분들도 오셔서 듣고 정의당 분들도 오셔서 듣고 질문하시면 되잖아요. 실제로 강릉에
더불어민주당 많은 후보들이 파란 옷 입고 와가지고 선거운동을 그 앞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도민들이 만날 수 있는 화합의 장이 됐다 생각합니다. 네, 처장님. 네, 사실은 강릉에서 마지막으로 대규모로 진행을 했었는데 관찰사 옷을 입고 등장을 했었습니다. 뭐 이궁복원이라든가 최근에 이런 컨텐츠를 이야기했으니까 또 최근에 또 왕가 사는 남자가 유행하면서 강원도를 주제로 한 사극을 또 노렸나라는 생각도 들면서도요. 사실 굉장히 전근대적이다. 사실은 또 도지사가 위정자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고 시민과 도민들의 말을 듣고 전달하고 수행하는 어떤 그런 자리여야 하지. 어떤 전근대적인 입장에서 그런 위정자의 복장을 하고 나타나서 전근대적 위정자의 복장을 하고 나타났다는 모습, 사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쉽기도 했었습니다. 도민의 일원으로서, 도민의 한 명으로서 왜 그런 퍼포먼스와 그런 것들을 진행했는지, 사실은 저런 것들 모습까지 포함해서 도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사전선거 운동이다라고 이제 밖에 비판할 수가 없다. 그 관찰사 복장은 단오제 때 항상 입었던 옷이에요. 작년 단오제 때도 입었고 재작년 단오제 때도 아마 입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지사가 단오제 때 강릉이 또 단오제의 도시 아닙니까? 단오제도 얼마 있으면 남아있고 그래서 그냥 입은 것이고 전 근대적인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관찰사가 옛날에 왕이 보낸 사람이잖아요. 민주주의가 아닌 시절에. 지금 민주주의 아닙니까? 지금 우상호 후보는 대통령이 보낸 사람이라고 하고 있는데 우상호 후보야말로 전 근대적인 그런 이상한 사고방식 가진 사람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지난달 30일입니다. 도청 신청사 착공식이 개최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를 두고 김진태 지사와 우상호 후보가 공방을 이어갔거든요. 김 지사는 객관적 기준과 원칙에 따라 결정됐다는 입장이고요. 우 후보는 선거를 앞두고 착공을 강행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입장인데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처장님 먼저 여쭤볼게요. 네, 일단 도청 이전 자체는 지금 반복해서 저는 많은 도민분들도 한 번이라도 민원을 오셨다고 한다면은 도청을 이전하는 것에 동의가 다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고은리로 가는 과정까지 또 얼마나 지난한 논의들을 해왔는지 춘천 시민과 강원 도민분들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내용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고은리로 간다는 어떤 법적인 절차들 등등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도청이 이전되는 과정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조금 더 지켜보면 이제 앞으로의 로드맵이 훨씬 더 중요하지 가는 것 자체에는 좀 그 다음 단계에 대한 논의를 우리가 좀 더 본격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착공식 자체만 가지고 이제 논의하기에는 시기적으로도 이제는 그 다음 단계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서도요. 사실은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누구도 양 후보가 둘 다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복합 타운이 가장 큰 문제점이고 춘천시가 작년에 가장 강원도와 갈등을 빚었던 부분도 원도심의 공동화 문제와 행정복합 타운이 실질적으로 인프라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 대해서 그 어떤 답변이나 로드맵을 지금 계속해서 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지, 사실은 이것들에 대한 명백한 해답을 주는 것이 지금 도지사 후보들에게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토목기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착공은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날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 착공을 해가지고 공사를 빨리빨리 진행돼야지 공기가 늘어나면 원자재 가격 늘어나서 공사비가 더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상호 후보 우리 방금 전에 주연 방송에서도 출연했고 요즘 강원도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착공을 반대하거나 이런 논리를 보면 초등학생이 일기장 쓰는 것 같아요. 아이 참 좋은 하루였다. 내일도 즐겁게 보내야지. 그러니까 구체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우상호 후보 풍물시장 방문했을 때 보도를 보니까 풍물시장 상인이 그런 얘기했더라고요. 아니 서울에서 일하지 강원도 왜 내려왔냐. 저도 그와 똑같은 심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내려와서 이제부터 공부하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왜 우상호 후보의 공부를 저의 세금으로 우리 도민들의 세금으로 공부하도록 채워줘야 됩니까? 그런 부분도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민주당 강원도당이 주관하는 예비 후보 경선 TV 토론회를 두고도 잡음이 좀 일고 있는데요. 속초, 원주, 춘천 등의 지역에서 토론회를 할지 말지 그러니까 후보자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공방을 좀 벌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변호사님? 뭐 남의 당 사정이니까 자세히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토론은 많이 할수록 좋죠. 토론은 무조건 많이 해야 되고 아마 지금 현직 시장 군수 후보자들 중심으로 토론회를 거부하고 있는 것 같은데 토론에 다 참여해 있어서 우리 유권자들의 시민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처장님. 네, 기본적인 입장은 당연하게도 토론은 시민에게 알 권리고 또 선거를 앞두고는 더더욱 중요한 선택의 지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진행하는 것이 좋다라는 기본적인 입장과 더불어서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상황을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전체적으로 중앙당부터 시작한 어떤 공천에서의 파동이 지금 문제라고 하고 있다면 민주당은 어떤 그런 공천에서의 파동보다는 경선은 열어놓긴 했었는데 그 안에서 지금 후보들 간의 잡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양상으로 보이고
보이고 있습니다. 일종의 뭐 과소통제라고 하면 과소통제일 수도 있고요. 중앙당보다는 시도당 수준에서 혹은 뭐 지역위 수준에서 지금 여러 가지들이 견제라든가 혹은 내부의 이해관계들이 훨씬 더 지금 복잡하게 맞물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고 있고요. 사실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모든 시민분들 또 도민분들이 지금 양당과 또 정당의 어떤 정치적인 체계에 대해서 믿음을 조금씩 깎아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또 한 명의 정당 활동가로서도 굉장히 반성하게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정당 민주주의가 조금 더 자리 잡고 조금 더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모습들을 정당들이 먼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소감을 말씀드리고 자, 저희가 싶습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다음 질문 짧게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어제 강원도 철원에서 열린 최고위원회를 찾아서요. 민주당 단수공천 1호인 우상호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확실히 강원 지역이 이번 지선 핵심 승부처가 될 것 같은데 짧게 30초씩만 처장님 먼저 들어볼게요. 네, 강원은 충북과 더불어서 최근 2010년대 이후로는 대표적인 스윙부터 지역이 되었다. 강원에서 승리하냐 아니냐가 전국에서의 민심도 알아볼 수가 있고 지난번 국민의힘이 도의회와 또 도지사를 탈환을 했었는데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나올지 또 영동벨트가 과연 어디에 손을 들어줄지 이런 것들이 가장 핵심이라 보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네, 나머지 시간을 한 줄 평을 넘기면서 정말 짧게 하자면 평소에나 강원도 좀 챙겨주지 선거철에만 내려와서 최고위원 회의라니 씁쓸합니다. 자, 좋습니다. 좌우지간 오늘의 주제 트럼프의 입부터 지선 신경전까지 쏠린 눈 왜에 대한 한 줄 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네, 정당 철새보다 더불어 나쁜 지역 철새. 정당 철새는 국가를 망치고 지역 철새는 지역을 망칩니다. 총선에서는 정당 철새를 걸으시고 지선에서는 지방선거에서는 지역 철새를 걸으셔야 됩니다. 최문순 도지사, 이광재 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지사들은 퇴임 후에 다 지금 서울하고 수도권에 가 살고 있어요. 지금 나와 있는 도지사 후보들 또 지역 후보들 중에 지역 철새가 누구인지 유권자들이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무처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거 앞두고 1분에 180만 원짜리 홍보쇼. 이제는 그만해야 될 때가 됐다. 네, 도정보고회에 대한 산술적인 비판들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문제들 또 구조적인 문제들이라고 파악하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정의다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좌우지간 지금까지 강대규 변호사, 최상희 사무처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벚꽃나들이 계획하시다면 강수예보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뉴스 9일상의 뉴스 G1 뉴스쇼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